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서입니다. 이제 세입 관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해 볼까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제 가장 덩치가 큰 수입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부분인 장교양 급여 수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한 달 동안 잘 케어를 하고, 즉 잘 모시고, 그리고 나면 매월 초에 전월달 일한 거에 대해서 롱통 케어를 통해서 수가 청구를 하죠. 예, 즉 급여 청구, 수가 청구를 합니다. 예, 이제 이걸 끝나야 돈 벌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청구를 안 하면 돈을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청구를 해야만 돈 벌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돈 벌기가 끝났다는 의미는 수정을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마감이 되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잘 벌어야겠죠? 예, 버는 것도. 잘못 벌면 어떻게 되나요? 예, 울은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수가 청구가 끝났어. 근데 어때요? 뭔가가 이상해. 그 이상한 거는 어때요? 예,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죠. 대표적인 게 부당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권은 뭐 제가 언급하기도 그렇고 다들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예, 혹시 실수한 것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수가 청구가 끝나면 한 15일쯤 뒤에 그 돈이 들어오죠. 일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관은 06 요양급여 수입, 항은 60일 요양급여 수입, 이렇게 앞에 번호가 붙습니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번째쯤에 있는 거예요. 이 장교양급여 수입이 표에서. 자, 목은 611번 장교양급여 수입,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관항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급여 수입이 들어오면. 그리고 가산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612번 가산금 수입해서 바로 밑에 이제 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을 분류해서 이제 이렇게 회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미스가 되거나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가 청구에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즉 은행에 거래 내역이 찍히는 상태에서는 수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 겁니다. 즉 611번 장교양 급여 수입,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부당 청구권이죠. 예,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감옥에 갈 일이 없는데, 사실은 큰 문제 생길 일이 없는데, 오로지 이 부당 청구권만으로는 계속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꼭 기사가 한 건씩 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급여의 종류를 확인해야 된다. 즉 요목간이 있으면 요목간으로 제대로 찍혀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 또 정상급여인지, 이게 이제 뭐 환수되면 좀 까고 주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돈을 좀 까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까고 주는 거에 대한 거를 이게 깠는지 안 깠는지 이거를 회계 보고를 하는 측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부당 청구인데요. 부당 청구의 핵심은 다들 아실 거예요. 고의성이에요. 내가 실수로다가 부당 청구를 해서 이건 뭐 그렇게까지 문제 생기지 않아요. 같은 부당 청구라고 하더라도. 근데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 즉 내가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돈, 벌어서는 안 되는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때요? 고의를 가지고 내가 그리고 시작을 했어. 예, 청구를 했어. 그러면 어때요? 돈이 들어오는 순간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되면 처벌이 되겠죠? 예, 요새는 굉장히 이게 엄합니다. 심지어는 징역 3년 이상, 뭐 진짜 웬만해서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도 뭐 2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실형이 막 3년 언도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하게 다룬다.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인지 여부예요. 내가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 먼저 고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언급을 안 할게요. 이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옥 가는 거니까 이건 제가 얘기할 게 못 되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들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여부. 몰랐다. 내가 몰랐어요. 내가 몰랐는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내일 뭐 결혼식이 있으셔서 미장원에 잠깐 갔다 오신다든가, 때로는 이제 무슨 이제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잠깐 병원에 다녀오신다든가, 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꼭 적발이 되죠. 대부분은 보호자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적발되는 거예요. 부당 청구로. 그 자체가.
대표님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즉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는 어때요? 그래도 관리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뒤늦게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 청구한 거야. 청구하면 안 되는 데는 청구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럴 때는 어때요? 자수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똑같아요. 인지를 했던 못했던 어때요? 부당 청구에 연루되면 전부 어때요? 책임은 져야 된다. 근데 고의성이 없다면 경위서를 쓰시고 대부분은, 그리고 어때요? 환수되는 조치로 끝납니다. 특별하게 어때요? 더 이상 가중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걸로 끝난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아직까지는 어때요? 저는 지켜본 거예요. 제가 무슨 법률가가 아니라서. 지켜본 바로는 더 이상 큰 어떤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규정 위반, 뭐 인력 기준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여긴 굉장히 그게 까다롭잖아요. 법에도 아예 그게 나오죠. 예, 여기는 어떻게, 사회복지 선생님은 어떻게, 가산금 청구는 뭐 어떻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 위반을 자기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대표님, 그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휴가 가는 문제에 막 걸리죠. 특히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실 때 열흘 정도 갔다 왔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정 위반으로 어때요? 된다. 그럴 경우에는 고의나 인지나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거의 중요하지 않고 규정 위반인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신 거야. 막 나는 이게 이제 이런지도 모르, 이게 어디 붙어 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잘 따져보고 또 내용이 또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툼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많습니다. 근데 이제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인력 기준을 우리가 얘기 한번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냐 정상급여냐를 또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장기간 급여 수입, 인건비 비율 반영 뭐 이렇게 해서 통장에 찍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기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에 찍혀 나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든 어떤 말로 들어오든 간에 급여의 종류별로, 왜 회계를 급여의 종류별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요목관이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 요목관을 정확히 해서 돈이 들어와져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그리고 청구한 대로 맞게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시고 잘 나눠 놓으셔야지 뭐 때문에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인건비 지출 비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산출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요목관부터 일단은 나눠 놓는 이 자체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는 첫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자, 또 주고 빼앗아가지, 이 얘기는 이제 대부분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고 뺐지, 야, 주기 전에 까고 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떼고 준다. 장교양은 급여를 줄 때, 환수를 할 때,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예 주는 돈에서 까버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회계를 보조해서 해드리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용물을 모르는 거예요. 9천만 원씩 매달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나온다? 그래도 이게 뭐 왜 더 나오는지도 모르고 일을 더 했겠지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반대로 9천만 원씩 나오다가 한 7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이게 까고 나왔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일을 그만큼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메모를 해주시면 특별히 회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딱 받으시면 급여의 종류대로 맞는지 또 정상급여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이게 요목간이 나눠져 있는 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약간은 어때요? 맞출 수 있는 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대놓고 얘기하긴 뭐하고 또 저희만의 오랜 노하우라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정확히만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생긴다. 일단 정확한 데이터 값이 우선이다. 요 말씀만 좀 먼저 드릴게요. 자, 모든 수입은 어때요? 모든 들어오는 돈이죠. 예. 모든 들어오는 돈은 어때요? 인건비 지출 비율에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별개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에 들어가는 거는 611번 장교양 급여 수입, 612번 가산금 수입, 112번 본인 부담금 수입 요 세 가지예요.
뭐가 되는 거죠.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본인 부담금 수입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히 어느 어르신의 것인지를 정확히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셔야 뭐에 인건비 지출 비율 내는데 유리해요. 약간의 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반대로 지출은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출은 어떨까요? 커피값, 전기요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때요? 포함이 안 되죠. 인건비 지출 비율에. 그리고 선생님 급여는 어때요? 반대로 인건비 지출 비율에 들어가죠. 근데 요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이때 이제 급여 때 또 한번 하겠지만 지출해서 요양, 목욕, 간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저기 대표님만 아시잖아요. 이분이 가서 일을 했는데 이걸 요양에 넣어야 되는지 목욕에 넣어야 되는지 이 급여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정확히 메모를 해주시면 이런 것도 팁이에요.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는데 또 반영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힘들지만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뭐 지금 일부 이제 IT 업체들 중에서는 이 부당 청구권에 대해서 뭐 태그 찍는 거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표님들이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당 청구니까. 그리고 그 외에 급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도 누가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려서 대표님들이 확인을 좀 하시고 또 정리를 해 두셔야만 누구에게? 대표님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나 또는 기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때요?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맞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큰 덩어리인 장기간 급여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